아이고. 아니, 제가 전남여고를 좀 소개하면 전남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서울교대에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37년 전에 이제 이민을 와서, 어, 아이들 4명을 키우고 이제 애들이 다 혼인을 했고,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취미 생활을 하려고 어, 몇 가지를 이제 찍었는데 하나는 글쓰기고 두 번째는 제가 텃밭 가꾸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행 그래서 이제 진행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 50대 때 경기 사이버 문인회 아니 경기 사이버 대학교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2년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경기 사이버대학원에 이제 미디어 문예창작학관을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풀타임 일을 하고 막 음,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항상 바쁘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보시다시피 지금 막 여기 새벽인데 이제 일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제가 마음속에 막 너무 항상 그런 감성이 끌어오르는데 제가 원래 이제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쓰지 못하는 그런 막 안타까움과 막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잘 써지든지 안 써지든지 간에 그냥 쓰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문자나 어떤, 그런 것들에 상관이 없이 저기를 쓰자, 이제. 뭐 그냥, 은퇴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가면서도 막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학원을 끝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유튜브를 봐야겠다. 유튜브라도 이렇게, 응? 내가 앉아서는 못 들어도 출퇴근하면서라도 또 화장실에 쓸 시간이라도 그러다가 우리 교수님을 우연히 그 강의를, 아니,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 그게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화장실에 가고 옷 입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스피를 쓰든지 뭐 언제라도 아니면 쉬는 시간에라도 그렇게 이제 우선은 이제 뭐 그냥 옹알이처럼이라도 막 그 애기들이 배울 때 옹알이 하잖아요. 막 아빠 하나를 하려면 막 그런데 처음에 막 웃고 막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꾸밈없이 제가 이제 애들 4명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에 막 간절하다가 보니까 네가 완성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옹알이를 해라.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상황은 대충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혜연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그 이남님은 아직 정식 등록은 안 한 말하자면 이제 업저버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럼 괜찮아요. 저는 예, 예.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우선 혜연님 알겠습니다. 먼저 하고 예, 예. 네, 그 좀 들으시고 이남님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예. 한번 시간 있으면. 검토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듣겠습니다. 뭐 네. 맘 상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노노노. 예, 예, 예. 예. 아주.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남님이라고 들어와 계시죠? 네. 이분은 이제 업적인데, 지금 LA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네, 지금 8시부터 조금 전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떤 정황인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출근 중이래요. 운전을 하고 있대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서 소리라도 듣겠노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분이 계속 들어오신다면 일단
세 명이 되니까, 네. 예, 사정 따라 그래서 일단 3개월 했으면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 또 다시 그 다음에는 어떡할지 생각해 네.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풀맑은님은 지방에서 지금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문자가 왔는데 늦게 도착할 것 같다니까 오늘은 네. 하고만 이제 하고 또 이남님이 올린 또 것도 있으니까 그 보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네. 짧게 좀 짧게 한다고 늘 하면서도 2시간 제가 짧게 못하는 무슨 병이 있는지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건 보인다 그랬죠? 아, 네, 다 보입니다. 그 전에 이거 한번 이시의 세계라는 저의 거를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아, 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혜연님은 보셨지만은 붉은님은 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네. 이남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 가져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혜연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남님 네, 지금 제가 여기 안 보일 거예요. 운전하느라고 못 보실 텐데 시, 네. 시의 세계라고 해서 제가 시를 썼어요. 아, 예, 그러니까 시가 이런 거라는 걸 시로 쓴 거야.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시를 하나 올리셨는데 뭐 제가 정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 네, 시는 이런 게 아닌가 해갖고 썼으니까 네, 이 시에 표현된 걸 잘 이해하면은 시를 이해하거나 앞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네, 한번 낭송해 볼게요. 네. 시의 세계. 철학이 존재를 말할 때 시는 살아 있음을 말합니다. 음악이 소리를 연주할 때 시는 언어를 읊조리고 화가가 색채와 모양으로 화폭을 채울 때 시인은 운과 음로써 원고지를 채웁니다. 과학자가 원인과 결과를 탐구할 때 시인은 그것들의 하모니에 접촉합니다. 현실인이 하루하루를 무미하게 살아갈 때 시인은 순간순간을 별미로 맛봅니다. 음, 시인은 향기를 꿈꿉니다. 시인은 감각적으로 상상합니다. 음, 살아있음은 장엄하고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잘 디잔 사금으로 모래밭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시인은 느낍니다. 음, 그래서 시인의 입에서는 오 하는 감탄어가 흘러나옵니다. 음, 필로소피는 넓은 범주를 개념으로 다루고 음, 포에트리는 낱낱의 소식을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음, 거기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슬을 진주로 줍는 2살 아기의 이미 있는 것을 이 조제는 한문입니다. 지을조, 지을제입니다.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없던 것을 창은 이제 창작, 창조할 때 창입니다. 비로달 창, 맨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껏 없던 것을 창하는 예술가의 사랑스러운 소녀와 눈 맑은 소년의 숭고한 어머니의 우아한 무용가의 서글픈 방랑자의 다채로운 이미지의 심오한 현자의 고귀한 세계가 있습니다. 검으로 하늘을 베고 검은 칼이라는 겁니다. 검으로 하늘을 베고 음, 뜰채로 소리를 건지며 색채를 음, 신주로 마시고 신주는 신들이 마시는
술이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불로에 뭐 술을 마신다잖아요. 색채를 음, 신주로 마시고 해와 달을 배로 놓 저으며 머나먼 유성, 유성은 이제 하늘에 흘러가는 별이죠. 머나먼 유성 애인과 은밀히 음, 키스하는 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사원이 아, 있습니다. 언어의 사원이라고 할 때 사원은 절사자인데요. 이 네. 시라는 한문 글자를 풀어보면 왼쪽에 말씀 언자가 있고 오른쪽에 절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라는 건 아, 언어된 사원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을 음, 겁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네. 철학이 존재를 말할 때 시는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철학에서 존재란 말 많이 쓰죠. 네. 존재 뭐 있는 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 어, 음, 나무나 풀, 뭐 돌멩이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걸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돌멩이는 죽어 있죠. 근데 이제 죽은 것도 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술 안에서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는데 음악이 소리를 연주할 때 시는 언어를 읊조리고 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화가가 색채와 모양으로 화폭을 채울 때 시는 운과 율로서 이렇게 운은 말하자면 소리가 내는 울림이에요. 음악적 효과를 운이라고 그래요. 소리가 내는 음악적 효과. 율은 한 음절 한 음절 소리 하나가 내는 게 운인데 율은 글자 수가 짝을 맞는다든가 일곱 글자씩 나란히 쓴다든가 시조처럼 이렇게 정형식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줄 한 줄이 이제 율. 이렇게 리듬을 만드는 이것을 율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인 그 젊은 여인인데 한국어가 좋다. 그러면서 한국어의 운, 그 사람은 운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한국 단어 중에 나는 네 가지 단어를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음, 가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가을. 그러면 영어로 가을을 fall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한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을이 주는 느낌을 소리로 표현할 때 가자와 가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인에게 그 어떤 소리가 주는 음악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폴이라고 했을 때 느낌하고 전혀 다르죠. 음, 특히 봄이 그런데요, 봄. 한국어로 봄 했을 때하고 영어로 스프링 했을 때하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무지 스프링 해가지고는 봄 느낌이 안 나거든요. 아마 미국 사람도 설명하면 그렇다고 느낄 거라고 봐. 우리처럼은 아니다. 근데 봄 하면 비읍과 오와 미음이 합쳐진 이 소리가 어쩐지 봄 같아. 맞아요. 예, 가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이라는 말을 뭐 다른 말로 해갖고는 안 되는 정말 가을은 가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소리의 효과 알죠? 한국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예를 들면 찰랑찰랑, 살랑살랑 이런 게 이제 영어에는 없는데 도무지 이게 살랑살랑 하면 그냥 언어 자체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표현 못해요. 예, 미국서 그 인기를 얻고 있고 외국서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방탄소년단 BTS라고 있죠. 그 친구 네. 한국어로 가사를 꽤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이 소복소복 온다를 썼단 말이에요. 소복소복이란 말을 음, 썼어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탄하는 거예요. 소복소복이란 말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아, 근데 눈이 그렇죠. 소복소복 온다고 할 때 그 소복소복이 주는 느낌을 한국인은 아는데 외국인도 안 와봐. 그 느낌이 있나 봐. 네, 그렇죠. 이것이 운이에요, 운. 이것이 음, 운인데 이 소리가 주는 울림, 그 울림이 주는 그 귀에서 들리는 쾌감. 쾌감은 꼭 반드시 부드럽고 아름다운 쾌감 말고 강하고 힘찬 것도 쾌감을 주거든요. 왜냐면 예, 회할 때
키읔 받침이 들어가고 영어로 치면 K가 들어가는데 K라든가 T라든가 이렇게 깨어지는 소리는 강하고 또 다른 효과를 내는데 그건 그것대로 또 맛이 있잖아요. 맛. 어쨌든 간에 소리가 주는 맛이 있는데 이 맛은 음악이에요. 음악. 네, 그래서 시는 원래 이제 옛날로 올라가면 가사라 그러죠. 가사. 그래서 가요 또는 뭐 시가 해서 시와 가를 합쳐서 가는 노래인데 시와 노래가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노래와 시가 섞여 있던 데서 노래는 노래대로 가고 시는 시대로 분가를 해가지고 시가 된 것이니까 시라는 건 원래 운과 유를 통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가 쪽으로 안 가고 의미 쪽으로 가면은 철학 쪽으로 가요. 그래서 네, 문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철학이 음, 절반이고 노래와 그 예술이 절반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나 문학에서는 철학보다는 예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학은 예술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6대4로 문학성이 만한 거예요. 그런데 철학성이 많은 또 글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이남님이 보내온 작품을 보면 철학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의미를 음, 쓰고 있다, 의미를. 그러나 그 의미를 쓰는 것이 나쁘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게 네, 되면 자꾸 철학자와 경쟁하는 셈이 돼 본의 아니게, 예? 음, 칸트나 헤겔하고 경쟁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칸트와 헤겔하고 경쟁해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술은 그럼 음, 예술을 하면 우리가 셰익스피어나 괴테와 경쟁하느냐? 그건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어떤 면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철학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치, 삶의 원리 이런 거는 보편적이고 철학에서는 답이 하나예요. 그런데 문학에서는 답이 많아요. 많고 음, 보편적이 아니라 개성적인 거예요. 즉 네,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과일로 치면 배 맛이 있고 사과 맛이 있고 복숭아 맛이 있듯이 그중에 어떤 것이 뭐 경쟁을 해갖고 배 맛이 사과 맛보다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자기 체험을 자기 개성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도토리 맛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각각 낱낱이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다른 개인 보편성보다 개별성 이 개별성의 예술의 핵심이 있어요. 네, 그것이 우수하냐고 안 우수하냐는 둘째 치고 나만의 개성이 아까 말한 새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아, 한편으로는 우수하냐 안 우수냐를 따질 수도 있으니까 나가 섹스표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네, 못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목소리로 내 노래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우수함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철학적으로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기 개성이 네, 되면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철학성은 좌뇌 즉 지성에 호소하면서 뭔가 알려주려고 그러고 알아듣게 돼요. 뭔가를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런데 문학적으로 가면 알려주는 좌뇌가 아니라 감성과 감동으로 온다고요. 감동. 네, 그래서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아무리 심오한들 아까 말한 칸트보다 더 심오하기는 어렵지만은 감동이라는 건 내가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은 작은 뭔가를 발견하고 느끼고 이것을 하면 독자도 느낄 거란 말이죠. 이쪽으로 가는 네, 것은 문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시만 얘기했는데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문학 자체가 그렇고 예술 자체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화가와는 이제 색채와 모양이라는 그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하고 시인은 소리, 즉 그 언어를 갖고 하는데 언어를 운과 율로서 원고지를 지옵니다. 이번에 음, 과학자가 원인과 결과를 탐구할 때 시인은 그것들을 하모니에 접촉합니다. 근데 이제 하모니가 조화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언어가 시 안에 내 시에 100개의 언어가 쓰였다. 그럼 그 언어들이
이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각 악기처럼 지금 서로 충돌하고 합치고 흩어지고 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죠. 그다음에 현실인이 하루하루를 무미하게 살아갈 때, 무미는 맛이 없다 이거죠. 시는 네. 순간순간을 별미로 맛봅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아, 요게 이제 개인 차이도 있고, 작아도 돼요. 반드시 막 음, 국가와 막 민족 이렇게 안 가도 돼. 내 맘, 나만이 보고 나만 느낀 것이면 돼. 지금 네. 정원을 가꾸신다고 했는데,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세상에 많겠지. 그리고 뭐 정원을 음, 가꿔 보니 좋습니다. 너도 할 수 있는 그런 말 말고, 나만이 정원을 가꾸면서 느낀 것, 나만이 음, 본 것, 이것이 발견돼야 돼. 이게 창의거든요. 그걸 네.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고, 발견하는 사람도 10명이 있는데, 그 발견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발견한 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요. 뭐, 아, 음악으로 할 수도 있겠고, 시로 할 수도 있는데, 발견은 했는데 말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언어로 멋들어지게 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시인이 되는 건데, 어저께 음, 네. 신주부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어요. 외식을 한 식당 이름이 드메종 모네예요. 모네는 프랑스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잖아요. 그 네. 드메종이 드가 이제 영어로 치면 더, 혹은 해서 음, 정관사 있잖아요. 정관사. 정관사고 메종이 집이래요. 그러니까 모네의 집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모네 그림들을 어, 그려놓고 모네풍으로 그 정원도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요리인지 이탈리아 요리인지를 파는 것인데 그 모네라는 사람이 거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인상파의 시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인상파가 여러 사람이 인상파 시조가 모네 말고 뭐 또 뭐 여러 사람은 있죠. 뭐 있지만 모네가 특별히 시조로 또 적어도 그 음식점 주인은 본 모양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쓴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인상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아마 인상파라는 말이 나온 게 시조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상은 뭐냐? 그 인상파 이전의 화가들은요, 그 보여지는 자연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자연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현실과 착각을 일으킬 만큼 사진 찍듯이 잘 그려볼까 이러고 그렸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 조각 작품, 즉 그리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 그림은 다 없지만은 조각 작품은 남아 있으니까요. 조각 작품은 실제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정말로 놀랍죠.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한 거 보면 정말 기절초풍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걸 그리기도 어려울 텐데 조각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인상파는 인상파예요. 글자말로. 음, 대상과 똑같이 하면 지금 사진이 아무리 잘 그려도 사진만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진으로 대신하면 되지 뭘 굳이 그림을 그리니 이렇게 되는데 인상파에서 그야말로 관점이 바뀐 거죠. 아,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저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돈다가 땅이 돈다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 관점이 문제야 하고서 저쪽이 중심이 아니라 이쪽이 중심으로 바뀐 거죠. 음, 그래갖고 무슨 점점으로 찍는다든가 뭐 모네의 그림 같은 것도 보면 그 무슨 무지개 다리를 그리면 무지개 다리가 사실 것지를 않아요. 막 그 선도 막 불분명하고 색깔도 막 이리저리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음, 보여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떡할 거야. 음, 그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는 그 자체,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상파적으로 본다는 게 별미예요, 별미. 음, 나만의 맛을 보는 거지. 내 맛으로 음, 맛본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 눈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아, 그것이 어떻게 새로우냐. 그러니까 음, 똑같은 어떻게 새로우냐. 똑같은 대상을 그렸어요. 똑같이 그
발레하는 여인을 그렸는데 르누아르가 그릴 때하고 딴 사람이 그릴 때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르누아르는 음, 이렇게 봤는데 딴 사람은 빨리 봤다는데 뭐. 그런데 음, 그 새로운 봄이 남다를 때, 음, 그 새로움이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인상파 중에 제일 유명하고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제외하면 그림값이 제일 비쌀 것으로 여겨지는 누구 있잖아요, 저 고호. 그럼 고호가 그린 밀밭 같은 거 보세요. 밀밭이 어떻게 사실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거 보세요. 별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나요? 그 사람은 약간 정신병도 앓고 했던 사람이 정신병 앓은 사람한테 별이 돌아가겠지. 사이프러스 같은 그 향나무 같이 그린 거 보면 막 향나무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만의 독특성이고 그 사람만이 발견한 것이고 그 사람만의 표현이고 새로움. 왜 새로움이고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의식을 확장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별이 돌아가는 걸 그리기 전까지는 별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 속에 없었던 거야. 아무도 상상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림으로써 이 세계에 뭔가 하나가 플러스 된 거죠. 그죠? 이럴 수도 있네 하고 한가 네, 없었던 게 새로 네. 하나 추가가 됐잖아요. 그 추가가 창이고 그 추가가 예술인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음, 음, 음. 그러니까 예. 창이라는 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움. 이 새로움이 예술의 핵심이다. 그 아, 새로움은 철학적 새로움일 수도 있어요. 아까 음, 음, 그 뭔가 의미적으로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음, 자, 시인은 향기를 꿈꿉니다. 시인은 감각적으로 상상합니다. 감각적으로 이거 중요해요. 감각적으로. 이 감각적으로가 반대 상대 개념은 뭐 이성적으로 혹은 사색적으로 혹은 무슨 생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은 생각하기 이전 단계죠. 그래서 감각은 다섯 가지 음, 감각이 있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데 시각으로 하면 음악이 되고 저 미술이 되고 청각으로 하면 이제 음악이 되고 후각으로 하면 이제 향기가 되겠죠. 위에 향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미각으로 하면 음식 같은 거 미각도 그게 아주 잘하면 그게 예술이거든요. 촉각 만지는 것도 아주 잘하면 왜 그 진흙을 밟는다든가 뭐 진흙으로 만진다든가 어린애들 보고 키울 때 유치원에서 진흙놀이를 하든가 왜 진흙놀이를 해요? 진흙이 주는 그 감각이 음, 그 감각 영역을 넓혀주고 감각 영역이 넓혀진다는 건 경험 영역이 넓혀진다는 것이고 삶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 좋은 음. 문학 작품은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상상 속에서요. 그래서 표현이 아주 좋아지면 감각을 만들어내. 직접 내가 예를 들면 그 직접 만지는 건 아닌데 상상 속에서 만져요. 상상 속에서 감각적이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럼 내가 강철을 상상 속에서 음, 강철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차갑겠죠? 딱딱하고. 그 음, 다음에 무지개를 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상상적으로 겨울을 추상 단어지만 그래도 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상상 음, 세계 속에서 무지개 플러스 강철이 만져지면서 이 거울 하니까 제3의 감각적인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그죠? 그렇죠. 구체적이지는 네, 않지만 뭔가가 그것을 이미지라고 해요. 그것을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 한국말로. 그다음에 심상. 영어로 이미지죠. 그 심상이 시상인 거예요. 시의 음, 핵심이고 그걸 만드는 것이 시인이요. 음, 언어를 예쁘게 쓰는 게 시인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은 뭐 감각 상상 속에서 감각적으로 뭔가를 만지게 하는 것이 감각으로 시인이고 만든다. 네, 만지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소설가나 네, 극작가, 동화작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감각하도록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뭐 백설공주 얘기를 썼더니 그걸 읽는 동안에 우리는 백설공주를 상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설공주가 그렇죠. 왕자랑 만나고 안타깝고 하는 거를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음, 간접 경험이죠. 내가 사랑한 것 같지는 않지만 백설공주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간접 경험하니까 나도 약간 간접적으로 백설공주만큼은 아니지만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슬픔을 경험. 그렇죠. 이 감각이라는 건 결국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냐, 이미지를 통해서 하느냐, 그 차이지. 그러면 이야기와 그 이미지. 감각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죠, 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그 움직임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감명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풍부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네. 예술이 주는 효과예요. 그러면 음악도 똑같아요. 음악도 음, 어떤 멜로디나 화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청각적 감각을 하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을 또 한번 움직이는 것이고, 그림 또한 우리의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 감각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감각이 중요하다. 살아있으면 장엄하고 감각.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잘디란 사금으로, 이제 사금은 모래금이죠. 그래서 그 해변에 가면은 모래불판에 보면 가끔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조금 한 개 비치죠. 그게 작아서 그렇지, 그것들을 모으면 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음, 사금인데, 모래금인데, 이 모래금은, 모래가 1톤 있으면 모래금은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한 10,000분의 1쯤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래밭처럼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다 금은 음, 아니고 그중에 1,000개 가다가 하나 반짝하는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발견한 아, 게 시인이고 예술가예요. 와, 그래서 모래밭에서 반짝이고 있다고 시인은 느낍니다. 그것을 더 많이 음, 보고 더 잘 보고 남은 못 보는 걸 보고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으면 또 다른 거 보고 이것이 이제 그 시인의 예술가의 놀라운 이제 감수성이고 다만 느끼는 데까지만 하는 사람 느낀 것을 언어로 음, 표현해야 이제 문학가가 되는 거죠. 느끼기만 해갖고는 문학가는 아니죠. 그래서 비천득 선생의 그 수필집 서문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그 제목이 산호와 진주였거든요. 첫 번째 낸 시집고 시와 수필을 합쳐서 낸 작품집 제목이 산호와 진주인데 왜 산호와 진주라고 붙였는가를 이제 써놓은 건데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산호와 진주는 바다 밑 깊은 곳에 있다. 음, 나는 바다 멀리 나가거나 바다 밑으로 잠수하기에는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가지 못하고 그 대신 바닷가를 거닌다. 이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은 조가비와 조약돌들을 보게 된다. 음,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주워온 것이기 때문에 내 정성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산과 음, 진주처럼 좀 이뻐 보이기도 한다. 아, 정말, 산호와 진주는 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별로 이쁘지 않은 아기에게 예쁜 이름을 붙여주는 엄마와도 같이 나는 나의 이 글들을 산호와 진주라고 부르련다. 기가 음,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예,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사금이에요. 이거 자체가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 비유 자체가 기가 막힌 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음, 봐요. 자, 산호와 진주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영문학을 하신 분이고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고 워즈워스를 좋아하고 뭐 저 낭만주의 문학가 뭐 좋아하니까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산호와 진주고 나의 꿈이었고 바닷속 깊이 거기에 있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능력으로 보나
여러모로 안 되니까. 그럼 안 되면 포기할 거냐. 그래서 슬프긴 하지. 슬프긴 한데, 그래도 한 수 낮춰가지고 바닷가를 거닐면서 대신 조갑이와 죄악돌이라도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 분들에게 비하면 별거 없지만 그래도 나의 삶이고 내가 발견한 것이고 나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수필의 세계야. 이 피처라는 아, 작가는 이게 보통 그 지금 사금을 발견하는 능력 이것이 보통 예민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감각적이라고 very humble, 했는데 humble, humble, 감각적인 humble. 감각적이라고 했는데 피 선생님이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예. 그 저는 좀 감각적인 것밖에 약하고 지적인데 제가 강해서 저의 시를 쓰고 그러면 자꾸 철학적으로 가는 경향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피천도 감각적으로 쓰면 읽는 사람이 더 쉽고 빨리 알아듣거든요. 근데 생각하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독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 아, 작품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피 선생님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감각만 음, 쉽고 어떻게 보면 상큼하고 그 감각적인 것이 그 언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는 그 보고 듣고 맛보는 다른 감각도 그렇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분도 음, 음악을 좋아해도 감각적인 음악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그림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네, MBTI가 한국에서 유행인데 MBTI 보면 감각형이라는 것이 있고 사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거든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천득 그 기념 그 사업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사로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제자분이 쓴 글을 보니까 선생님은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 음, 안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짜장면 색깔이 검어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시각적 감각에는 검은 건 이쁘지 않으니까 배제돼 있는 거야. 맛있거나 말거나가 둘째치고 음, 내 시각이 허용하지를 않는 거야. 시커먼 음식을 왜 음, 먹니? 이왕 먹을 거면은 예쁘게 생긴 음, 그 이탈리안 음식을 먹지. 비싸고 안 비싸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감각형이라는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사금과 같이 삶 속에서 그런 작은 발견,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음, 시도 쓰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인의 입에서는 오 하는 감탄어가 흘러나오겠죠. 오만 쓰면은 시가 아니지. 오는 누구나 하니까. 이제 오를 안 쓰고도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게 읽는 사람이 오 소리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로소피는 넓은 범주 개념을 다루고 아까 얘기했죠. 철학은 넓은 범주, 인류, 인생. 그래서 철학에서 답을 내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론이 나겠죠. 뭐 성선설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착하지. 그러지만은 문학에서는 넓은 범주가 아니라 개인 개인을 다루기 때문에 착한 사람 속에도 나쁜 마음이 있지 뭐 100%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 하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그래도 착해야 되잖아. 뒤집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런 세밀하고 작은 걸 들여다보는 것이 문학이고 예술이에요. 포에트리. 포에트리는 낱낱이 소식을 그래서 은밀하게 전합니다. 넓은 범주가 아니라 하나하나. 음, 거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비유를 썼어요. 앞에는 다 설명문이에요. 이게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게 시 형식으로 쓰기는 썼으나 이게 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설명이지만 그러나 이제 군데군데 약간의 비유가 있으니까 또 시적인 요소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유가 있어요. 이슬을 진주로 줍는 두사라기에. 그러니까 이슬이 진주하고 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슬은 이슬인데 그거를 진주처럼 여기는 아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미 있는 것을 지을조 지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제작 이거는 있는 책상을 또 만드는 걸 말하지. 그럼 맨 처음에 책상이 없었는데 처음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그건 창이에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조거든요. 자, 지금껏 없던 것을 창하는 예술가의
사랑스러운 소녀와 눈 맑은 소년의 숭고한 어머니의 우아한 무용가의 서글픈 방랑자의 다채로운 이미지의 심오한 현자의 고귀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특별한 비유, 칼로서 하늘을 베고, 칼로서 어떻게 하늘을 베죠? 그러나 베는 게, 그게 시 아니에요, 예술이고. 칼로서 허공을 벨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에, 앞에는 이제 우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부드러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강한 것도 있는 거죠. 칼이 나왔으니까. 뜰채로 소리를 건지며, 뜰채로 어떻게 소리를 건집니까? 뜰채로 붕어를 건지든지, 물고기를 건져야지. 그러지만 소리를 건져야죠. 이렇게 그 시각으로서 청각을 상대하고 청각으로서 촉각을 상대하도록 이렇게 쓰는 기법은 시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색채를 신주로 마시고, 그 색채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지만 마셔야죠. 해와 달을 배로 넣어주며, 스케일 크게 나가자 이거죠. 그 반달이라는 노래 보면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랬는데, 뭐 해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원함은 유성 애인과 은밀히 키스하는 별이 흘러가는데 걔가 애인이에요. 그래서 별하고 키스를 할 수도 있는 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의 세계라는 시를 지어 보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우선 그 이남님 의견이 있으면 운전 중이라서 어떤지 몰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주 감동이고 절절히 절절히 아주 제가 느끼고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언어로 그 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속에 진짜 어떤 한 음절도 흐트럼없이 그런 어떻게 보면 시의 교본이라고 할까 봐요. 어, 교수님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제가 문예창작학과에서 시에 대한 거, 뭐, 시창작, 기초, 시창작, 실습,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하는 시로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거기도 드네요. 다 교수님들이고 다 박사님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또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유명한 시인, 예, 예, 예. 소설가한테 배웠을 거 음. 아닙니까? 아니, 다 그런 분들 불러다가 하죠. 디지털로 저기 하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네, 한 절씩만 해도 그게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감동을, 그러니까 아까 사극만 하더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금 그 느낌을 다 말하자면은 그렇고, 제가 한 부분을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겨울에 그 눈 속에 있는 무지개, 강철로 된 무지개, 네, 그거를 했을 때 제가 어려서 8km를 추운 겨울에 중학교 다닐 때 통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거기를 가지를 않는데 저 혼자 거기를 걸었어요. 다른 친구들 그 동네나 그 면에서는 하나도 안 가는데 울면서 막 무릎까지 차는 거기를 걸어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 온 몸이 얼어서, 그래도 선생님이 한 분 와가지고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거를 떠올렸어요. 지금 제가 15살,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그때 지금 그 무지개 그 상상력과 또 눈이 왔고, 음 그런 속에서 전철 같은 그 이미지가 지금 그거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그 추위를, 그 추웠던 날에 뭐 수필로 쓰든지 간에 막 그게 막 지금 일만 안 하면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막 감동으로 달려와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체험 자체는
그야말로 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창적인 체험을 보면은, 이제 시로 쓰든 수필로 쓰든 한번 그 여러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 저 이남님도 계시지만 혜연님도 계시니까 그 정도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예, 잘 예, 이제 예, 잘 예. 제 말이 잘 이렇게 호소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런 특별한 경험 같은 것이 뭐 살아온 동안에도 많고 지금도 있을 테니까 그것이 경험 자체가 창의적인 거고 나만의 것이고 새로운 거니까 그거를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해서 써보고 쓴 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다루어 보면 이제 여기서 말로 했던 내용들이 더 다가올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자, 혜연님 아, 네네. 지금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그때 이후에 또 혜연님은 나랑 공부를 더 했으니까 또 오늘 내가 설명하다 보면 또 전에 안 했던 말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어요? 예전에도 한번 들은 적 있었는데, 그때 그 와닿았던 선하고, 오늘 또 다시 보니까, 네,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아니, 예전에는 이거를 접했을 때보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선이 딱딱 맞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시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교본으로서 학교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뭐, 생각에도 이거 문예창작학과에서 맨 처음에 첫 시간에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 이론을 깔고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저도 이제 시를 써보지만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맞아. 이런 밑밥을 누가 아무도 깔아주질 그래, 않아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유명한 시인 문예창작과라는 데서 뭘 가르치는지, 그래. 그래서 또 시인이라면, 네, 자기 나름의 이런 류시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네. 시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또 하나씩 써볼 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는 말을 아마 혜연님도 못 들었지만, 나도 여태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그 왜 그러나 아니, 네, 모르겠어. 저도 여기 시인협회에서 수업을 또 거기서도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뭐, 우리 시를 다 그분이 이제, 자, 우락, 자락, 다 이렇게 폈다, 그거를 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데도, 우리가 시를 올려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면, 이런,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 그냥, 뭐냐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뭐, 요 정도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문학 그 예술의 그 본령 내가 늘 말하는 서울 한복판 지방 말고 서울 중에서도 종로 세종로 요 핵심으로부터 출발을 안 해서 그렇고요. 예술이 뭔지 음, 문학이 뭔지에 대한 예술 철학 그 시학 또는 미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예술이 뭔지를 아, 몰라. 예술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예술과 철학이 뭔지 이런 데 대한 숙고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건 말은 많은데 정리는 안 돼 있어. 그거 뭐야? 어수선하지. 그래서 음, 만나 해도 그러면 진전이 없어요. 그런 공부 해봐야 정말 진보가 잘 안 돼요. 기본이 그러니까 딱 이게, 갖춰야 돼. 그래서 지금 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제가 자화자찬처럼 되니까 조심은 하겠지만은 또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닌 것도 하는 건 아닌데 음, 혜연님이 나랑 한 6개월 이제 한 9개월 됐네. 9개월 네, 공부를 음, 해가지고 처음보다 많이 내가 진보됐다고 느끼잖아요. 혜연님도 네, 느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창이 중요하다라든가. 그다음에 네, 내가 뭔가를 수정을 할 때는 무턱대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본 이해에 기초하여서 수정을 하지 그냥 기분 내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그런, 말씀 하나 던져주시는 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깨달지 못했으니까 사용하고 쓰고 그런 건데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딱 짚어주시니까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수업할 때 이 소리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음, 되는 거고 복을 의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교수님한테 수업 들으면서 이쪽 수업에서는 전혀 뭐 이론적인 배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기초가 없이 달리다 보면 이게 뭐 그냥 정말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 나가니까 그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잘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여기 서술하신 거 보면 그 놀라움, 감동, 울림 정말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쓰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알긴 음, 알겠어요. 근데 우선 뭔지는. 요즘 시인들이 네, 아까로 돌아가서 이제 시 혹은 문학이 출발점이 시가, 노래로부터 출발해서 노래하고 분가를 해가지고 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원초에서부터 점점 분가를 하더니만 이번에는 노래성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자꾸 그 철학적으로 가서 의미성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시를 써. 본인도 감동할지도 몰라. 본인이 감동하면 당연히 감동하는 시를 쓰겠지. 근데 본인도 네, 감동력이 약해. 그래갖고 음, 자꾸 설명하고 자꾸 무슨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깨달았다 그러고 쓰거든. 음,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뭐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네, 그 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아주 좋으나 네, 가까이 보이다 예쁘다라고 하는 그 시는 그다음에 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뭐 언제 너를 그렇게 뜨거워 봤느냐 이런 시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유명한 시하고 음, 소월이라든가 청록파라든가 연동주라든가 그런 시하고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그 좌뇌에 호소하고 인지에 호소하고 철학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가까이 보고 이쁘고 정성을 들여서 보면 이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인지시켜주는 네, 거. 네, 그건 네. 철학적인 거예요. 강당에서. 너 몰랐지? 그거 알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한번 너도 뜨겁게 살아봐라. 이거 아니에요. 살아봤냐? 아니, 그러면 네, 살아봐라. 인지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게 수학 같은 건데요. 과학이. 네, 네, 자연, 과학, 수학에서 내가 1차 방정식을 배웠거나 무슨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네, 두 번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생각 안 하죠. 1차 했으면 2차로 가야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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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네, 나면 끝이야. 네,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 있어요? 가까이 보면 이쁘대. 그래, 가까이 보면 이쁘구나. 끝이라고. 네, 연탄재 비유는 좋아. 근데 발로 차지 마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네. 끝이라고. 네. 그런데 보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고 있다가 한 번 들으면 끝이야? 아니죠. 100번이고 반복하게 되잖아요. 여운이 있잖아요. 여운이. 그래, 그것이 네. 예쁘지. 한 번 듣고 끝나려면은 그냥 그러지 말고, 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쓰면 되잖아. 왜 굳이 시로 해야 돼? 근데 요즘의 시들이 블루투? 열 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철학시를 쓴다, 이 말이야. 지금 뒤에 이제 보게 될 우리 이 남님도 철학시 계열이거든. 네. 그러면 철학시를 쓰는 것이 철학적으로 훌륭해서 좋은 시가 안 된다는 건 아니나, 네. 그 노래의 어떤 시가의 원초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것만은 확실해요. 시의 종로 세종로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지금 충청도까지 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멀리 네. 떨어졌는데 철학시로 가면 갈수록
로리. 시모하고는 그러니까 근데 난해한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소리를. 지는 알고 하나 모르고 하는 소리. 근데 진정한 시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박재삼 선생의 세상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시야. 거기는 철학이 있어요. 세상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거. 이 철학이 있기는 있는데 네. 난해하지 않아. 난해하지 않는데 굉장히 뭔가 심오함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네. 아니, 심, 그 뜻이 음미할 수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럼 은은하고, 은근하고, 이런 열 건, 번이고 백 번이고 읽어도 세상에 있는 법은 가을나무 같은 그 나무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는 거 뭔가가 있긴 있어.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시인들은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뭔가가 없어. 그냥 있는 듯이 사실은 미안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내도 모르면서 있는 척하고 난해한 소리 하면서 지그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뭐라 하자면 그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시 별로야. 나는 모르겠어요. 나의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 나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요즘 얼마 전에 시인이 노벨상 받은 거 번역시 같은 걸 보면 거기도 철학시를 쓰더라고, 서양에서도. 그렇긴 한데 그 네. 철학시들은 알아듣겠어. 무슨 말을 네. 하는지. 근데 네. 요즘 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배워가지고 신춘문예가 된다든가 요즘 시인들에게 인정받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아니, 맞아요. 그 진짜, 힘든데, 그래서 그 네. 힘들지만은 그런 동네에 그런 시를 좋아하고 그런 시를 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하고 헤어져서 그쪽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그러나 나는 인정받고 네. 안 받고는 그만두고, 네. 또 뭐 시인이 유명해지고 안 하고는 그만두고 나는 이런 시를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시를 공부했고 지금도 이게 시가 진짜라고 서울 한복판이라고 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를 공부하고 이런 시를 알고 이런 좋은 시들을 감상함으로써 나 자신의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감정이 순화되고 이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고 철학을 말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 철학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내 쓰고 음. 있는데 감히 말하지만 난 장자나 칸트하고 같이 경쟁하고 싶은 철학서를 쓰고 있어요. 내가 그걸 음.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 그쪽은 그쪽대로 음. 할 수 있다고. 네. 그러지만은 나는 채널이 두 개인 거지. 시 쓸 때는 그건 감독인데 어법이 다른 건데 거기는 아주 정밀한 난해한 소리 아까 막 존재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보통 사람은 따라잡기 어려운 난해한 소리를 나도 짓거리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시를 쓸 때는 그 동네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명시라고 부르는 그 30년대, 40년대, 50년대 시들은 10번 읽어도 좋은 노래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도 오늘도 그뭐 솔베이지의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년째 부르니까 이제는 실직난내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도 소월이든지 뭐 윤동주든지 시 지금 봐도 좋잖아. 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우거진 숲길을 따라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뭐 이렇게 쫙 읽으면 그냥 감동이 있어. 근데 뭐야, 뭐 어쩌자는 거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두 분은 내 의견에 공감을 해 주시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가는 것 요거 다시 안 썼어요? 아, 썼어요. 아, 쓴 거 아직 올리지 않았죠? 네, 썼는데 제가 지금 타향에 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네.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네. 요번에는 내가 쓴 걸 하나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시장에서 쓴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시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하나 써봤어요. 나 엊그저께 쓴 거예요. 아, 네. 시조예요. 유아원 앞에서 저만치서 아이들이 걸어온다. 무슨
자지러진 일이라도 있는 듯이 한 웅큼 성류알 웃음 까르르 터뜨린다. 아, 깡총 진짜. 뛰다 말고 쿵쿵 굴러도 본다. 음, 후에 좋은 일 있는지 흥얼흥얼 콧노래. 음. 연분홍 코스모스는 하늘하늘 춤추고. 저 때까치 시절 나에게도 있었던가. 이제는 아, 꿈에나 본 듯 어린 날의 생명 잔치를 그리움 가을 하늘로 흰 구름에 담는다. 자, 이남님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심의 세계로 100%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심의 세계로. 네, 예, 네, 네, 네. 예님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요, 너무 잘 쓰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됐어? 아니, 세상에. 그 애들이 걸어 나오는 그 느낌 그대로 부드럽게, 네, 교수님답게 너무 잘 쓰네요. 그래서 지난번 그 어시장 보면은 자, 뭐 떠리를 외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제재제가 쓴 거야.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한국어에만 있는 이런 그 의태어, 의성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까르르가 있고 제제제가 있고 제제 네. 그린다. 깡총이 네. 있고 쿵쿵이 있고 흥얼흥얼이 네. 있단 말이에요. 하늘 네. 하늘. 음, 그래서 음, 요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야, 그 어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우리 혜연님도 그렇고 네. 지금 제시의 특징이 쉽게 주르륵 읽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분 들으시는 주르륵 읽히지를 않아. 네. 뭔가가 자꾸 이렇게 예, 머틀머틀하죠.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요런 네. 일부러 내가 이렇게 주르륵 읽히는 시 쪽으로 이게 교육용어로 쓴 거예요. 내가 작품이라고 쓴 게 음, 아니라 이렇게 주르륵 네. 읽히도록 쓰면 좋겠다. 어, 우선은 그리고 지금 이남님이 보낸 작품도 이렇게 주르륵 읽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음, 그래도 그 지금 혜연님 거보다는 주르륵 읽혀요. 그런데 주르륵 읽히는 것 자체가 뭐 반드시 요구가 되고 반드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 거는 주르륵 안 읽히니까. 그렇긴 한데 우선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한번 써보면 어떠냐. 어렵게 쓰지 말고 네. 그러면서 여러 번 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두 개는 풍경을 묘사하고 세 번째는 시인의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저만치서 아이들고 나는 항상 이게 순서대로 해요. 근데 이 순서대로가 잘 안 돼, 혜연님 보면은. 네. 순서대로 좀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네. 저기 거리가 있는 거예요, 쟤들이. 무슨 자지러진 일이라도 있는 듯이. 애들이니까. 한 음, 성류알 웃음 그랬어요. 성류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성류알이 이렇게 담겨 있다가 깨지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성류알 웃음 같은 했는데 그러면 글자 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움큼 음. 성류알 웃음 까르르 터뜨린다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 근데 요번에는 이제 동작 그건 소리고 깡총 뛰다 말고 쿵쿵 굴러도 온다. 애들은 그냥 한다니까. 음, 무에 좋은 일이 있는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흥얼흥얼 또 콧노래. 음, 그리고 이제 그 음, 애들을 모여서 하는데 그 이제 풍경으로 가서 연분홍 코스모스는 하늘하늘 뭐 해가지고 음. 이제 가을,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 분위기를 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한테로 아, 돌아오는 거죠. 그걸 보기만 하면 이제, 그게 보고 좋다. 음, 여기까지만 해도 좋지만, 좀 음, 깊어지려면 이제 낯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제 내 생각해야죠. 음, 그래서 저것을 음. 때까치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때까치 시절. 아이고, 까치는 까치인데, 깍깍거리는 소리를 내니까 이제 예쁜 소리를 내는 아침. 까치는 아침에 소리를 내니까 아침 느낌도 있고, 또 때까치니까. 그래서 음, 쟤들을 때까지에 비교해서 저 때까치 시절 나에게도 있었던가. 이제는 여태까지. 꿈에나 본 듯 어린 날의 생명 잔치를 해갖고 저 어린 생명들을 잔치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는 멀리 음, 갔으니까 이제는 꿈에나 본 듯 어린 날의 생명 잔치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리움 가을 하늘로 흰 구름에 담는다 해가지고
하늘이 맑고 흰 구름이 떠가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쓸 수 있는 쉬운 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어려운 단어도 하나도 없고 무슨 개념어 한자로 된 단어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한 생명 같은 건 한자 단어지만 이거는 뭐 한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럼 여기에 어떤 제재제 저만치서 아이들이 그런 순우리말이죠. 무슨 자지러진 일이라도 있네. 순우리말이네. 하는 금 성류알을 까르르 터뜨려. 한자 하나도 없네. 깡총 뛰다 말고 쿵쿵 굴러 하나도 없네. 위에 좋은 일이 있는지 흥얼흥얼 하나도 없네. 여보는 거기서 하늘 하나도 없어요. 저때까지 시절 나에게도 시절이 한자어지만 이게 무슨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음, 시절하고 생명 두 단어밖에 없네. 시절 생명은 그거 안 쓰고는 안 되는 뭐 필요한 한자어니까 어렵지도 않으니까 무슨 개념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쉬운 순우리말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피 선생님은 감각적인데 나는 사고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극히 감각적인 시예요. 뭐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마지막에만 이제는 꿈이라 본 듯 어린 날의 생명잔치를 그러나 그것도 또 감각으로 들어서 하늘과 흰 구름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쉽게 음, 써보면 어떨까 하는 그 음, 시험작으로 쓴 거예요. 내가 뭐 내 명작이라고 쓴 건 아니고 그 여러분 뭐 교육용 교육용 작품으로 쓴 건데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듣고 혜연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교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힘을 빼는 거에 아직은 음. 거기를 못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좀 쓰고 싶지만. 아, 그렇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쉽게 네, 쉽게 적어도 이렇게 석주를 다 읽었을 때 이렇게 아까 멋들거린다는 말을 쓰시는데 멋들거리지 네, 않게 주르륵 그냥 순탄하게 읽힐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써놓고라도 네.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남 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너무나도 제 마음에 awesome, 미국말로 awesome. 그런데 그 부분이 특히 그 어린이 웃음이 깔깔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그 광경을 보고 느낌은 교수님처럼 느껴요. 저는 100% 교수님과 공감하는 것을 느끼겠는데 제가 만약에 막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은 깔깔 어린이들의 함성 소리 그러더니 어린이들의 막 그 언어를 건지려고 하는데 아까 소리를 뜰구물로 건져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에 하면 막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데 어떻게 그 가을의 이미지에 그 탐스러운 그 아까 성류알이 쏟아지는 거를 그렇게 그 감각적이면서도 그 이미지를 건져 놓는가. 그 다음에 아까 그 분홍 코스모스,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 그 다음에 그 모든 연결이 그 연상과 그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그 때까치라는 그런 그 이미지와 그것들을 그 really 종합적으로 끌어다가 그 쉬운 말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제가 꼭 교수님 그 화자의 그 옆에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감동을 그 시를 통해서 저에게 그 감동을 받아요. 너무.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계속 칭찬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아니, 제가, 예, 예. 네네네네. 요거는 이제 어찌 사랑만이야 아니라 해가지고 이것도 시조인데 요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쉬운 한국어 중심 한자어 없는 게 아니고 한자어도 있고 아까 좀 철학적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아, 아, 비교해 보라고 좀 써본 거예요. 저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 좀 철학적인 데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런 글 쓰기는 아주 쉽고 자꾸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아, 어찌 사랑만이랴. 음,
아, 굳이 한 맺힌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날에는 슬기를 일으켜 세워 나잇값을 묻는다. 70년 살이가 어찌 사랑만 이었겠는가? 털어는 울기도 하고 털어는 또 섭섭도 한 우리네 음, 평생이 되게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음, 순수는 욕심 앞에 간명을 어지럽히고 음, 보통은 울분을 옹이옹이 홀맺히니 나 또한 젊은 한때를 슬픔으로 보냈더라. 음, 좌절은 타탈대를 여기저기 찾거니와 그 음, 까닭 되돌이켜 나에게서 구하였나니 서러움 누룩이 되어 한 세월을 삭히더니라. 음, 마음은 발효를 거쳐 새 빛으로 일어서다. 감용한 정신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 잡아 선봉에 서서 언뇌 적을 겨누다. 평화가 어찌 사랑으로만 꾸며지랴. 한 사위 반야 검이 울의 비로 내리더니 쾌청한 마음 거울에 만상 환희 빛이다. 여기까지인데요. 요게 이제 사고가 있는 게 이제 철학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굳이 한 맺힌 데까지 아주 한 맺힐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지만 유쾌하다는 쾌예요. 쾌하지 않은 기억, 별로 약간 불쾌한 기억이 떠오를 때에는 슬기, 지혜라는 말이죠. 그냥 지혜란 말도 보다 이제 슬기가 우리말이니까 슬기를 일으켜 세워 나이값을 묻다. 이제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있니? 하고서 물어본다 이거지. 그러면 그런 이제 나이 얘기했으니까 70년 살이가 어찌 사랑만이었겠는가. 덜어는 울기도 하고 또 덜어는 이게 순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돌아보는 거지. 우리네 평생이 되게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해놓고서 그럼 어떻게 살아왔냐. 순수는 욕심 앞에 간명을 어지럽히고 간명은 간단명료하다 이거예요. 이 간단명료와 어린애는 간단명료한데 욕심이 있으면 순수가 더럽혀지면서 어지럽죠. 그래서 순수는 욕심 앞에 간명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울고 섭섭하고 했던 이 지난 세월이 이랬더라 이 말이요. 고통은 울분을 옹이옹이 홀맺히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옹이옹이 홀맺히니 나 또한 젊은 음, 한때를 슬픔으로 보냈더라. 근데 여기 슬픔이 중요해요. 이게 원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보낸다는 거는요. 그래도 이러한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남 탓을, 그래갖고 남은 남 탓을 안 하고 내 탓을 했다는 거하고 통해요. 내 탓을 하니까 그래, 슬퍼지지, 남 탓을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유가 이제 여기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거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한 시간이 되니까 그만두고. 음, 음, 좌절은 탓할 때를 여기저기 찾거니와. 좌절되면 이제 음, 자꾸 그 희생양을 찾잖아요. 근데 희생양을 찾는데 두 가지가 있지. 네 잘못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뭐 음, 잘못한 데 없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를 탓해야 이제 뭐가 진보가 있지 남 탓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는데 음, 그 까닭 되돌이켜 나에게서 구하였나니 내 탓을 한번 음, 찾아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아까 말한 서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니 하고서 근데 그 서러움이 계속 세월이 되면 누룩이 되어 한 세월을 삭히더라. 음, 마음속에서 소화가 되고, 세월은 걸리지만 이제 그 나무 원망했던 게 조금씩 이제 수양이 되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음, 그래서 마음은 발효를 거쳐, 이제 삭혔으니까, 누룩이 됐으니까 발효가 음, 됐을 거 아니야. 발효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새술이 나왔겠지. 근데 그것을 음, 빛으로 바꿔서 새 빛으로 일어서다. 그래서 이제 나이 70이 됐으니까 조금 나아졌다 이 말이고, 감용한. 그러니까 용감한 이래야 되지만 용감이란 말은 너도 나도 쓰니까 감용 뜻은 음, 같은데 두 글자를 바꾸니까 이것도 창이에요. 그죠? 참, 감용한 참, 정신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나. 용감해졌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건 뭐냐면은
창은 창인데 이제 특별한 창이 있죠. 그걸 한자로 극이라고 그래요. 창극 그러잖아요. 창. 이쪽한 창을 잡아. 용감했으니까. 선봉에 서서 적군하고 싸우는데 번뇌적. 번뇌를 적으로 보고 마음에 어지러운 그것들을 칼 끝을 딱 겨누었다 이 말이에요. 극 잡아 선봉에 서서 번뇌적을 겨누다. 이제 용기 있는 용사가 된 거지. 평화가 어찌 사랑으로만 꾸며지랴. 사랑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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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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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음, 용감하고 칼을 들고 그 불의하고 옳지 못한 사람은 아까는 옳지 못한 놈들을 내버려 두고 까닭을 나한테 찾았지만 야 네가 잘못했으면 너 잘못이잖아. 나한테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잘못이야. 하고서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한 것하고 약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대부분 음, 착하다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음, 착하지 않은 것과 대적할 수 있는 가명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물쭈물 물러서는 걸 착하다고 하는데 그건 착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는데 봐주는 게 착한 거지. 이길 수도 없는데 봐주는 게 착한 거예요? 아니잖아. 후퇴잖아. 이제 이런 사유가 있는 거고요. 이런 사유가 쟤도 원래 약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저를 조금 용감하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평화가 어찌 사랑으로만 꾸며지랴가 그런 뜻이고요. 한사위 반야금 이건 이제 불교적 배경이 있는 건데 반야는 지혜죠.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의 지혜. 그걸 칼에 비유하면 반야검이 됩니다. 아까 나서 극 극이 검이니까. 한 우레비로 내리더니 우레비는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음, 칼이 비가 돼갖고 우르르 쏟아졌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쾌청한 하늘, 쾌청한 마음 거울에 마음을 거울에 불교에서는 많이 비유하거든요. 음, 그래서 대상이 이제 거울에 비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맑은 물에는 온 세상이 비치죠. 그래서 아주 깨끗해진 마음에 온 세상이 비쳐서 이제 그런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월인 천강지곡이라고 하는 우리 고전이 있는데 그 월인, 달월자, 도장인자가 뭐냐면 천강, 천 개의 강에 달이 비친다. 이게 강이 천 개 있으면 하늘에 달이 있지만 천 개 다 비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건데요. 예, 그걸 음, 가져와서 쾌청한 마음 거울에 만상은 삼라만상이죠. 환히 빛이다 해가지고 마치 뭐 내가 도사가 된 것처럼 썼는데 그렇게 쓸 때도 있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 사랑만이랴. 굳이 한 맺힌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괴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날에는 슬기를 일으켜 세워 나잇 값을 묻는다. 음, 70년 살이가 어찌 사랑만 이었겠는가? 더러는 울기도 하고 더러는 또 섭섭도 함. 우리네 평생이 되게 그런 것 아니겠는가? 순수는 욕심 앞에 간명을 어지럽히고 고통은 울분을 옹이옹이 홀 맺히니 나 또한 젊은 한때를 슬픔으로 보냈더라. 좌절은 탓할 때를 여기저기 찾거니와 그 까닭 돼 돌이켜 나에게서 구하였나니 서러움 누룩이 되어 한 세월을 삭히더니라. 마음은 발효를 거쳐 새 빛으로 일어서다. 가명한 정신에 무슨 두려움 있겠는가? 그 자바 선봉에 서서 번뇌 적을 겨누다. 평화가 어찌 사랑으로만 꾸며지랴. 한 사위 반야 검이 울의 비로 내리더니 쾌청한 마음 거울에 만상환희 빛이다. 이렇게 됐는데, 야, 이남님 어떻게 들었어요? 특히 이민 생활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오는 그 제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지금까지 그런 그 삶을 우리 교수님의 시에서 읽게 됐어요. 왜냐면은
누구 때문에 형님이 우리가 세탁소를 하게 해서 망했다. 또 누가 운전을 전부 다 원망을 하려면 운전을 안 가르쳐줘서 5년을 애기 4명하고 울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지금 아까 그 모든 것을 그 교수님의 심상, 그 라이프의 홀 라이프의 심상이 어떻게 지내온가를 그 짧은 시에서 제가 그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맑은 하늘에 비친 어, 자아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혜연님과 그분이랑 교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그, 지금까지의 그 교수님의 그, 그 마음의 그 싸움 있잖아. 뒤에 볼 때 그 어떤 사랑의 부드러운 이미지라기보다는 사랑 그러면은 굉장히 단념어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그런 개념,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 자기의 라이프를 시작해가지고 또 거기 보면은 막 그 뒷부분에서의 그 싸움, 평화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그 적당한 그 이미지, 특히 그 누룩과 발효라는 그런 자연 원리를 막 설명이고 막 철학적으로 막 그렇게 그거를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막 그렇게 자랑으로 하기가 막 쉬운데 나는 어떻게 어려웠을 때 그걸 막 극복하고 그러니 그런데 그거를 아까 그 자연의 그 원리에서 그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감각과 이미지네이션 미국말로 한국말로 뭐라고 연상작용 이미지네이션 그거를 이렇게 끌어들여서의 그 속성의 단계 우리 교수님의 삶의 그 젊은 날의 그런 거 폭풍노도 같은 그런 속에서도 그리고 거기에서 숙성을 시켜서 어떻게 그 마지막을 단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 이남님이 자꾸 칭찬만 자꾸 하시니까 너무 칭찬도 이제 과하면 아니 듣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표현을 못 힘드니까요. 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시간이 예 지금 15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혜연님 이야기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연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교수님의 그 철학이 사색으로 다 시에 모두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죠. 제가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사색이 깊은데, 네. 어쨌든 그냥 감동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깊이가 저한테 주어질지, 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두 분하고 시조 중심으로 했는데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남님 거 요 다음에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 혜연님도 다시 고친 거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다음대로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간단하게 이남님도 간단하게 말해 주시고 혜연님도 간단하게 이남님부터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몹시 기운들어 놓으셨네요 오늘 그거예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고요. 자, 혜연님. 네, 오늘도 또 교수님 또 시조를 읽으면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기운이 빠졌다고? 기운이 빠졌어요. 빠지면 안 되잖아. 기운 나라고 준 건데. 왜 빠지지?
이거를 어떻게 이 깊이 있는 교수님을 좀 흉내낼 수 없을까? 흉내내지 말고, 아까 지금 회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남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옹알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 근데 그 비유 좋아. 그래서, 어린애가 옹알옹알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하듯이요. 네. 그냥 옹알이 시를 쓰는 거예요. 옹알이 시를 자꾸 쓰다 보면, 저희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썼겠어요. 저도 어설프게 썼죠. 어설프게 쓰고 지금 이것도요. 흠잡으려면 흠잡을 때 많은 시야 이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교육용으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아니 또 유아원 앞에서 같은 거 시 쓰는데요. 저는 이거 얼마 걸렸냐면요. 30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15분, 20분.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는 시상만 딱 잡히면 아 유아원 까르르 애들이 온다 여기까지만 딱 음, 자 그러면 금방 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시집을 하나 낸 적이 있고 보셨지만은 그 시집 중에서 그 시집의 거의 대부분은 하루에 15개씩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바람 나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10년 동안 시를 하나도 못 쓰기도 하고 저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제가 또 심 빠지게 하는 거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제 될 겁니다. 하여튼, 힘 빠지지 말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힘 빠졌을 때 힘을 내면 안 돼요. 네. 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힘 빠질 때는 힘 빠지게 내버려둬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 힘이 나요. 그건 그 말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네. 예, 이게 그 어느 날은 인생 살아봐가지고 아실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근심 걱정 같은 것도요,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 하고 거리를 띄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 하고서 있으면, 한숨 자고 하루 음, 이틀 지나면, 그래도 좀 살아봐야 되지 않니? 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번뇌적을 노리다, 뭐, 검을 들고 서라, 막 이랬는데, 그런 용감도 필요하고요. 누룩이 삭히다. 이런 거는요, 지금 말한 것처럼 힘 빠질 때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음, 때는 이게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약한 음양으로 치면 음법을 쓰는 거고요. 어떤 때는 강법, 그 강한 것, 이렇게 물 같은 법을 쓸 때하고 쇠 같은 법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경우는 물 같은 법을 써야 돼요. 물은 밀고 나면 쭉 밀려가지 무슨 물이 싸워주나요? 근데 내가 밀고 오면 또 따라온다? 그와 같은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특히 혜연님은 성격이 약간 강적인 요소가 강하시기 때문에 요 이제 뭐든지 좀 안 되면 막 역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강적인 기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음적인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좋다. 안 될 수도 있지.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는 음, 그러나 알고는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회원님 제가 해준 그런 그 무르기법 혹은 안 될 때 내버려 두는 것, 의미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하시고 또 이남님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떻더라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네, 네.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